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직접 자산 운용업을 하고 계신 CSOP의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궁금한 게 많은데 과연 철의 장막 속에 가려진 중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사회를 봐줄 우리 권시유 소개하겠습니다. 네, 뭐 새삼스럽게 소개라고 할 건 없고 사실 이제 저희는 매일 이제 중국 장이 마감이 되면은 하루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전략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모셨던 CSOP의 이제 정상무님 그리고 강은혜 이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중기,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중국 당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분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CSOP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ETF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충 상무입니다. 지금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좀 매크로 측면에서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CSOP의 강은혜 이사입니다. CSOP에서는 ETF 스페셜리스트로서 아시아 담당을 하고 있고요. CSOP 조인하기 전에 바로 전 회사는 유럽 최대 운영사인 아문디에서 ETF 세일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담당이었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게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운용사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한국 마켓이 어떻다고 보세요?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하고 한국의 또 매수자들, 구매자들의 시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한국 마켓에 대한 얘기와 한국 그 매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관심도가 그쪽에 이제 집중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홍콩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약간은 생소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ETF로 한국 시장에 있는 ETF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은 이제 이유일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이제 쏠림도가 크죠. 아니면 요번에 관심 있는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뭐 신흥 시장인 인도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보면 이제 홍콩 투자자들 자체도 이제 원래 본토 자기들의 이제 홈마켓이잖아요. 홍콩이나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고 한국은 우선 관심도 측면에서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마켓 중에 하나죠.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장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실제 투자처로서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네. 한국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여유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진 않은데 한국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ETF 마켓만 보다면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지금 한국 ETF 시장 자체가 70조 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번에 영입된 이후로도 저희 회사도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마켓이다. 특히 ETF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켓이라서 한국에 있는 ETF 운용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저희 같은 운용사들도 한국은 뭐 놓칠 수 없는 그런 투자. 가장 뭐 공통적으로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는 미국 일반도, 미국에 일관되는 투자들. 어떻게 보면 미국 굉장히 사실 보면 지금 굉장히 고점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문제대로 뭐 우리가 이제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국이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금융 교과서에 이런 이제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긴 하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건 한국 투자자들 미국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 다른 지역의 투자자들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엄청 당했어요, 중국에. 아마 중국에 당한 투자자들 순위로 따져보면 한국 투자자들이 상위권에 있을 것이다. 아마 중국 그렇죠. 주식으로 손해본, 특별히 뭐 항생에 있는 테크 주식들, 뭐 대표 뭐 BAT 뭐 이런 기업들로 아마 손해본 걸로 따지면 중국 투자에서 지금 안 아프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관시님 많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들 이제 상처 입으신 분들, 이미 떠나신 분들 위주기는 하지만
중국 증시가 2015년에 한번 크게 화랑을 했었고 선후강통 열렸었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2, 3년 이상 이제 홍콩의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는 장기 상승 트렌드를 탔었고 큰 수익을 보시고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좀 길게 투자하다 보면은 장기 투자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시장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로 판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은 그 BAT 같은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은 그 미국의 빅테크를 있는 아시아의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과거 20년까지 했던 분들은 굉장히 큰 꿀을 수익을 빨았죠. 보셨죠. 꿀을 빨았고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어떤 정책적 부분에 의해서 그렇죠. 좀 인위적인 방향으로 인해서 휘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중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 수 없다? 그렇진 않고요. 우선 지난 코비드 때문에 정책들이 약간은 제가 실수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는 맞는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정책들을 내놓은 계기도 아니면 그런 이유들도 대응하기 힘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었었잖아요. 예측 불허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정부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었고, 다만 중국 정부는 굉장히 이제 큰 나라 사이즈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근데 정책이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한 거죠. 한번 위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맨 밑에까지 내려갈 때 지방까지 그 시간도 소요가 많이 걸리고 의사소통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진 않죠. 사실 조그만 국가인 중국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들이랑 좀 더 통일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빨리.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노선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텀 밑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목소리들이 전달되는데 아무래도 나라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하죠.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휘청거리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콩 투자자들 입장이라든가 홍콩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까. 진짜 뭐냐면 진짜 아주 가파른 성장 가도에서 한번 크게 휘청하고 얻어맞은 거 아닌가 해서 아쉬울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이나 투자 주변에 있는 투자 시장을 조성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그렇죠. 네. 어떠세요? 뭐 규제 면에서는 지금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빅테크에 가했던 규제들이. 그리고 또 저희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휘청해서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생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 떨어질 때마다 투자자들은 저가 매입에 나가서 있어요. 아직도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를 만들어 보게 했어요.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항생테크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라인은 저희 CSOP 항생테크 ETF의 총 발행 주식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총 발행 주식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 뜻은 누군가는 계속 이거를 사고 있다, 설정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걸 누가 사냐 이때 스토크호텔을 통해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항생테크를 매입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아직 기대감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안 좋았죠.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는 50% 정도 하락을 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놔야 되느냐 그렇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최근에 이제 바닥이다 아니면은 그 하방 압력이 조금 많이 완화됐다라는 신호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CPI가 요번에 우리 토요일 날 발표됐죠. 네. 이제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긴 했죠. 네, 플러스로. 0.2% 플러스를 상승을 했고 이제 PMI나 P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지는 속도들이 조금 완만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측면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부양책이 지금까지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9월 초에 나온 부양책 있죠. 모기지나 아니면은 뭐 신규 주택 구매 완화란 이런 것들이 조금 강력한 이미지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주말 사이에 북경하고 상해 제가 이제 3선도시, 2선도시, 3선도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쪽은 굉장히 많은 이제 주택 공급이 과잉됐으니까. 하지만 그 1선 도시에서 부동산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때 또 이제 보긴 한 건데 토요일 날 판매된 수치가 1,800채래요. 북경에서 1,800채 말도 안 되게 너무 작은 숫자긴 하죠. 근데 사실
8월 달 전체 판매 수차가 판매 주택 수가 3,200채래요. 하루에 그렇다 제기에는 토요일 날 하루에 1,800채 지난 한 달 동안 판매된 것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질문을 이제 답변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신호들에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말씀하시기 곤란한 그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봐주는 성향이고 저희 유튜브가 성장한 이유는 제가 막가파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아마 편집될 겁니다. 그 도대체 1선 외에 2선, 3선, 4선 어디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거나 뭔가 좀 회복 기미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기미를 보여줘야 중국 인민들이 저축률을 더 이상 안 올릴까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거기서 수치를 얘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데요. 그렇죠. 음. 우선 부동산 관련 구조 조정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채무를 갚지 못한 이자나 아니면 원금 사실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뿐만 아니라 다른 3위, 4위, 5위 기업들에서 이것들이 나올 거고요. 중국 정부가 그 기업들을 구제해 줄 것이다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부동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기업들이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 정부로부터 땅을 빌리는 권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선 도시, 3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공급이 너무 심하죠.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들이 계속 증시에서 압력,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일 거니까. 그리고 중국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들은 우선 이제 한국 그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서방 미디어 중에서 굉장히 좀 더 부각시키긴 하죠. 실제 일어나는 것들보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더 자극적으로 그런 측면은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중국 정부는 그 구조 조정을 이뤄내갈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이 부양보다는 그래서 일선 도시에서 다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베이징, 상해는 지금 거기를 다 풀어주면 산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강남에 뭘 풀어주기 시작하면 가격은 청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근데 뭐 전체적인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일선 도시를 풀어주면서 그 일선 도시의 가격 상승을 유도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효과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중국 정부의 원래 정책 기조는 부동산은 투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부동산 상승은. 그래서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걸 억제하려고 2018년부터 이게 3 레드라인이라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할 정도로 이미 그 전부터 준비했던 거라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1년 정도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근데 부동산 관련 아니면 부동산 주도 성장 아니면 수출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의 중국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들 아직도 미국 GDP 그러니까 1인당 GDP 있죠. 그거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6만, 7만 정도라면 중국은 아직 뭐 10,000불 정도, 1년에 그 정도밖에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 봤을 때 북경이나 상해에서 굉장히 부자들이 많다고 하죠. 외국에서 굉장히 사치적인 소비를 하는 중국인들을 많이 봤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상류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산층이라기보다는. 근데 아직까지 그 성장을 해서 이제 같은 공동 부유를 이루어야 될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성장을 주도할 거고 그럼 그 성장에 대한 동력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저희는 이제 테크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노동 집약적인 아니면 공해를 일으키는 산업이 아닌 첨단 테크, 이제 반도체라든가 양자 컴퓨터, 물론 AI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국가 보안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긴 하죠. 그 다음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조업. 제조업이 과연 그럼 노동자들이 그 진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는 뭐냐면 제가 읽어본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럼 로봇의 보급률, 그러니까 순위를 한번 따진 게 있어요. 그럼 노동자 1000명당 그러니까 보급률은 1000, 그러면 모든 로봇이 보급된 거죠. 굉장히 많게. 그걸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한국이 네, 세계 1위더라고요. 네. 그리고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일본, 그 다음에 4위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럼 수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에 323이에요. 물론 한국을 따라잡긴 멀었죠. 근데 저희가 미국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1000에 21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들에 딱 보면 한국, 싱가폴, 그다음에 그 일본, 미국 그 상위 5개 나라들이 전부 다 선진국이에요. 로봇을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임금이 비싸니까. 하지만 중국 임금은 아직 GDP 뭐 퍼 캐피타가 6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로봇화 상용화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아니면 활용하는 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제조업의 근대화에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제 새로운 경제 체제로 아니면 동력으로 신성장을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첨단 산업들. 거기서 굳이 이제 저희가 그 개별 종목으로 가기에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매크로 측면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지수로 얘기하자 그러면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항생텍 너무 지겹게 들으셨죠. 하지만 아직도 성장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이넥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창업한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굉장히 많이 동감이 되는 게 특히 중국 최근에 그 부동산 규제 여태까지 묶었던 것들을 진짜 아주 대도시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 다 풀고 있는데 보면 철저하게 수요자 측면에서 풀고 있거든요.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싸게 많이 이제 거래를 늘릴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 가지 레드라인, 이 기업들이 지켜야 될 그 재무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풀고, 네,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요즘에 많이 들긴 하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비구이안이 터지고 나서 수많은 완화책들이 본격화되느냐. 저희가 사실은 전에도 한번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1년 내내 기다렸던 진짜요. 저희는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이 도대체 왜 완화책들이 언제 나와야 풀어지나? 될 건데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작년 연말에 또다시 셧다운을 하면서 이상한데? 예,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풀렸고 그다음에 계속 완화 정책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거야 했는데 굉장히 뜸을 들이고 안 나오다가 비구이안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갑자기 8월 한 달 동안에 하루에 하나 이상씩 터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동산 리스크가 전체적인 금융 위기로 퍼지는 거는 또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완화 정책을 조금씩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대신 이렇게 깊고 길게 간다기보다는 완화책을 이렇게 조금씩 내면서 오래 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누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비구이안이 건드려져서 움직였다는 건 비구이안까지 자빠지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조금 상황이 너무 나빠지니까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안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뭐 신호를 보긴 해야 되겠죠. 비구이안 같은 경우는 2위 기업이니까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하지만 이제 비구이안의 채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0.05% 정도? 근데 그러면 위기로 전파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타이밍상 항상 정책을 내놓을 때 늦은 감이 있긴 하죠. 그건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근데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들이 없었을 거고.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것들에서 선제적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증시 부양,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격 상승 부양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역효과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들은 계속 이런 방향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새로운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냐 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크게 중국 보면 정치국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양회라든가 3월에 있는 이런 그 재정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회의들이 크게 있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경제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책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올 정책들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 지방 정부에서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네가 방만한 걸로 했으니까 그건 네가 책임져.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와 중앙 정부의 이제 재정하고는 이제 분리했었는데 인민은행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 부채에 관해서 지방 정부한테 낮은 이자로
뭐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정적인 아니면 통화적인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 정책이 제 생각에는 이번에 뉴스로 나오는 것보다는 11월쯤에 정식적으로 그 중요한 정치 회의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정책을 제가 뭐로 보고 있냐면 성중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도시 마을. 그러면 성중촌이니까 도시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발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개발에 따라잡지 못했던 지역들. 대표적으로 각 성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뭐 개발을 했는데 개발로 이제 수용되지 않은 토지 중에 아직도 거기 살던 분들이 뭐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다 아파트로 발전돼 있고 빌딩으로 발전돼 있는데 요런 지역만 농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도시로 와야 되잖아요. 이주민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허가 반잣집이라든가 아니면 빌딩들이 막 생겨난 거죠.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낙후된 개발, 그러니까 오래돼 개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해가지고 개발이 중지됐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아직 성중촌이라는 개념으로 남아 있대요. 그래서 이 성중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대부분 범죄가 많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낙후돼 있다거나, 그리고 외관적으로 굉장히 흉물스럽다거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강북이나 계획되지 않은 지역 쪽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는 서울이 워낙 중국보다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사이즈들이 크지 않은데, 이 성중촌에 대한 개발 정책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가장 그 중심가에서 수요가 100% 창출될 수 있어서 부동산 기업들이 거기에 개발에 참여하면서 부동산 기업의 이제 재정이나 수입에 도움을 주고, 또한 이제 수요에서도 당연히 이제 외곽으로 나가서 신도시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주택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책들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개인적인 말씀으로 드린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정책 발표에서 저도 항상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정확한 시기에 나와줬더라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대화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중국 사안들은 어떠냐면 약간 음모론까지 끼워서 생각을 해보면 대외 개방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특별히 통화를 완벽하게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구조 조정을 지금 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음모론을 따져보면 사실 여기서 부채 비중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코 소위 말하는 양털 깎기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시장을 구조조정 완벽하게 해내고 나서 그렇죠. 다음 스텝을 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현실과의 어떤 격차, 괴리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 아닌가.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저희가 의문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경제 구조는 모두가 다 예전에 부동산 중심 아니면 수출 주도, 이제 여기서 갑자기 급변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움직였더라면 뭐 원활한 변화가 있긴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부장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이거에 수혜를 받는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그리고 그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나는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부동산 아니면 수출 떨어지는 거, 수요 계속 감소하는 거, 내부 소비 감소하는 거 사실 위기고요. 그리고 현재 그게 안 좋은 상태고. 하지만 여기서 기회는 뭐냐면, 그럼 어떤 섹터를 중국 정부가 육성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토에서 이제 남향 방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도 그거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과연 그럼 중국 사람들은 내 중국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첨단 테크 산업을 육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언급하긴 하는데 AI라든가 아니면 양자 컴퓨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약간 토론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 정부 당국이 너무 과욕을 부렸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금의 조금 트러블이 발생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부동산 구조조정까지 하는 거는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성과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위기 요인을 안 일으킨다, 위기 요인을 키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되게 맞았는데, 빅테크의 공동 보유를 하면서 빅테크를 건드리면서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렇죠. 무리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빅테크들은 나중에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 그렇죠. 빅테크에 대한 조정을 했다면 지금 조금 공간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 부분도 보면은 저는 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혁 작업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뭐 AI에 대한 부분들 아니 빅테크의 반독점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가 돼서 불거진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들을 모든 정부들이 알고 개혁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되다 보니까 감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당 독재, 공산당이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개혁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제가 봤을 때도 중국 정부가 지금은 약간 뒷선으로 넣어놓고 일단은 개혁을 항상 구조조정을 항상 앞서 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거에 따른 과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결국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빚을 발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최근에 비구이안 사태가 났을 때 영상이나 이제 언론사 댓글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한국이 더 상황이 심각한데 한국은 뭐 하고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인데 중국이 먼저 나섰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 전세까지 합치면 개인 부채가 130%가 넘으니까 압도적으로 초일류 부채 국가예요. 그래서 뭐 위기 요인은 더 있다. 저도 그 부분 상당히 동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정치 체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철인 정치론이에요. 소수의 교육받고 훈련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그렇게 경영하는 그런 정치라서 어떤 뭐 정치 체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소위 말하는 철인 정치와 가장 유사한 점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적 정치 체제와의 이 그 어떤 경합에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어떤 수준까지 셋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정치 기반이고 그렇죠. 체제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인민들의 밑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적시에 정확히 들었느냐 하는 여기가 저는 의문인 게 제가 왜 자꾸 부동산을 여쭤봤냐면 아무리 대책을 많이 세워도 국민들이 불안하면 대책이 백약이 무효일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집값이 올라와야 이 저축률이 떨어질 거냐. 이 저축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지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싱가포르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불안함이잖아요. 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인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다, 불안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인민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항생테크 자금 유입세만 봐도 정부가 일단 밀고 있는 산업에 결국엔 투자 자금이 몰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정책 이제 안 믿어. 나 저거 정책 신뢰하지 않아. 나 저 정책 따르지 않을 거야. 나 반대로 갈 거야 하지 않고 저 정책대로 따라갑니다. 인민들. 인민의 자금은 결국에 정책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뢰가 어떤 신뢰일지 모르지만 자금은 정부 정책을 따라갑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심각할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제 저희가 분리를 나눌게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 아니면 청년 실업률들 여기는 당연히 문제가 있긴 하죠. 지금 현재 아우성이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부를 취득하셨던 분들 중산층이라든가 그 이상들 아직 중국 정부가 맞는 방향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약간 느긋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느긋한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그 물론 신주 성장 주도 산업이 돼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청년 실업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체제가 바뀔 수 아니면 체제에 불만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세력들은 아니면 그 청년 이제 인구층들은 그 청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다 1인 자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들은 모두 자기 이제 자녀들을 대학교로 보냈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나와 가지고 취직할 수 있는 직장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 직장들이긴 하죠.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더니 이제 그런 일자리들은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 때문에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했잖아요.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아까 테크 기업의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거랑 중국 정부 주도하에서 있는 것이었는데 중국 정부 주도긴 하지만 각 정부 부처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정책이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기할 때 그 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들 아니면은 그 DD 앱을 중지시켰다는 것들 사실 여러 가지 경제부터 아닌 정부 부처에서 자기가 공동 보유라는 그 지시할 당에서는 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공동 보유 이거에 맞게 정책들을 나와라. 그럼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규제 정책들을 이렇게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제 우리가 보면 일사불란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동 부유의 목표에 딱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좀 나왔고 거기서 테크 규제가 너무 심하게 됐던 거죠.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테크 규제는 그것보다 약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렇지만 않았다 그러면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우리 정부 부서들이 다 앞으로는 좀 균일하게 우리 같은 그 메시지 하에서 그 약간 견조한 정책을 내놓자. 내가 그 표현이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인 정책을 내놓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규제들 다 풀었고요. 근데 앞으로 뭘 할 거냐면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리오프닝 하기 전에 사실 청년들이었잖아요. 네. 학생들이 백지 들고 한 거. 그게 리오프닝의 원동력이 아니면 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리오프닝을 앞당겼죠. 중국 정부는 인식을 했고 청년들이 만족하지 않는구나. 또 요번에도 같은 개념일 거라고 봐요. 그쪽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 불만들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럼 가장 빠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입는 기업들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기업들에서 이것들 창출해야 되니까 중국 정부는 굉장히 지원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애국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를 하나 꼽아봐라면 당연히 중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부모님 세대에 어렵게 살았던 자기 국가가 이렇게 찬란한 국가가 되었다는 측면,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부러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으쓱으쓱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 당국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한테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어 하고 더 똘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의 충돌이 지금 젊은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하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어떻게 팔릴 것이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아니 공무원들 아이폰 못 쓰게 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사무실 출근할 때만. 사적인 용도에선 사용할 수는 있고요. 네. 네. 이제 일적으로나 사무실에 출근할 때 그렇죠. 반납해야 되나요? 그렇죠. 갖고 출근하면 갖고 안 돼요? 출근하면 안 되고 그걸 네.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못 쓰게 했으니 당연히 애국주의에 충만하다면 이게 죽어야 되겠죠. 상승 트렌드가 꺾여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폰의 판매, 중국에서 판매 증가율 같은 것이 확연하게 꺾여야 될 것 같아요. 네. 15에서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다.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일방적 애국주의는 아닌 것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일종의 하나의 요 단말기를 통해서 한번 그렇죠. 단면적으로 제가 한번 추정을 역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네. 지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중국의 젊은 분들의 애국주의가 정말로 강한지요? 제 주위 중국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쓰는 친구도 한 명도 없고요. 강제 강요가 아닌 자기 의에 반해서 쓰지 않는 사람, 아이폰 쓰는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본토 친구들. 그렇죠. 홍콩 본토인 친구들은 홍콩 친구들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홍콩 다르죠. 친구들은 많이 다르죠. 저는 회사에서 대부분 중국 분들이거든요. 네. 뭐 심천 출신들이 많죠. 왜냐면 홍콩 배경이니까. 홍콩에 저희가 위치한 회사니까. 중국 폰을 쓰는 사람은 못 봤는데요. 전부 다 아이폰 쓰세요. 그리고 아이폰도 새로 나오면 바꾸세요. 바로. 왜냐면 거기 그 IFC 몰에 가면 아이폰 그래서 애플 바로 2,000불만 있으니까. 주면은 이제 새 거를 갚아서 바꿔주거든요. 1년마다 계속 바꾸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의 얘기고 뭐 사실 구매력은 그쪽에 있죠. 숫자가 많으니까. 네. 자, 아이폰이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9월 11일이니까 오늘 12일이니까 오늘 밤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사태 발생된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공무원들에 국한돼 가지고 되고 더 이상의 규제나 이제 판매 방해 공작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게 시작이다라고 예전에 테슬라도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도 테슬라는 아마 중국의 공기업이나 국영 기업들은 진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가 세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중국이 지금 과거에는 예전에 그냥 뭐 입신정밀이나 이런 기업들이 단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한 인가공하는 그런 데에서 끝냈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도 기술력 올라왔고 자기가 직접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화웨이가 메이트 신제품 나왔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중국 정부도 점점 중국 내에서 자국의 그 기술력 높은 제품들을 판매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녹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아이폰 판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조금씩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중하게 진행되니까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웨이 메이트 60? 네, 60 프로. 네, 메이트 60 프로 혹시 보시거나 쓰시거나 하신 분 아직은 없으시죠? 전 아이폰 씁니다. 어. 저 핸드폰이 2개라서.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화웨이가 그 동안에 띄엄띄엄 나오긴 나왔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못 쓰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를 쓸만합니까? 안 써봐서 모르시나요? 저는 안 써봤고 이제 제 친구가 영국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IT 기업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화기를 고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것만 고르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뭐 스펙이라는 이런 걸 다 보고 사니까 그분은 화웨이만 쓰세요. 왜냐면 가격 대비 이거는 가장 품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썼었거든요. 최근에 한번 삼성에서 폴더블 폰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한번 사두고 문제가 뭐냐면 그 폴더블 폰이 이게 부러져.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그게 품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실수로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화웨이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아니 그분이 비단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한 시선을 갖고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옛날에 브리티시 텔레콤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전화기를 예전에 이렇게 2G 폰부터 시작해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수입해다가 저희 영국에다 팔았던 사람이에요. 화웨이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관련해서도 중국 제품 사용하는 거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면 가격 대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엔 그거에 대한 성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능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가전 제품은 샤오미 제품들 좀 쓰거든요. 그 제습기라 그러죠. 이렇게 습기. 홍콩은 되게 습해요. 습도 잡아주는 제습기랑 그 다음에 청소기를 쓰는데 제가 그 전에 유럽 브랜드 뭐 D54의 청소기도 썼었는데 쓴 지 1년 만에 AS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망가지긴 했어요. 저 집도 작은데 홍콩 집. 샤오미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옛날 아직도 10년, 15년, 20년 전 과거 경험에 있어서 에이 중국 싸구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많죠. 아니 최근 10년간 중국 제조업 역량은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폰 대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폰들 만들어주고 자동차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 기술을 상당히 습득하면서 제조업 역량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홍콩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는 중국의 제조업 역량.
제조업 영향. 샤오미 뭐 제품들 좀 많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제조업 영향, 그러니까 전기 제품들에서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 한 20년 전, 30년 전 삼성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왜 아울렛 큰데 가면은 저기 안 팔리는 제품 쪽에 삼성 테레비 있고 막 그렇죠. 그거 뭐 그렇죠. 100몇불에 불에 팔리고 막 이러는 그렇죠. 거 봤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저희가 중국 제품을 그렇게 하대하고 있다가 이게 중국이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빠르게 기술 성장을 하면서 가전제품들 제가 일본에서도 오래 살았어서 일본 제품들, 한국 제품들, 뭐 중국 제품들 다 사용해 보기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성능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이제는 뭐 화웨이 핸드폰을 써보진 못했지만 가전제품 다른 거에 있어서는 뭐 성능 면에서는 그렇죠. 이제 많이 다 제 따라잡지 생각에는 않았을까.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인식이 이제 아마 굉장히 다른 상품군에서 그게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홍콩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상당히 많죠. 왜냐면 홍콩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률이 좀 높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 충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BYD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봤다 그러면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몇 달 전에는 이제 구룡반도 쪽으로 가면 BYD가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판매 그 대리점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홍콩 섬 사실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섬하고 구룡반도를 뭐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강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되면 약간 부의 이렇게 집중이 홍콩 섬에 있잖아요. 근데 홍콩 섬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BYD를 몰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이런 뭔가를 건너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었잖아요. 처음에 세탁기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TV를 LED TV를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의 품질은 다 증명이 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그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게 과거에 지금 조그만 인형이나 아니면은 완구를 만들다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 제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중국 제품들, 뭐 TV 질이 안 좋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나중에 이제 전기차의 처음 완성차로부터 한번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일정 분야에서는 중국 상품들이 그래도 저희 한국에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거의 뭐 이게 넘어선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품질 측면에서 아니면 뭐 내구성 측면에서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면 뭐 다른 전기 제품들은 그렇죠. 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면 2년 전에 심천에 가가지고 BYD를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새 거였고 좋아가지고.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게 전기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 갔는데 여기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고 그런 손잡이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내구적인,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들어 보지 않은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리오토, 뭐 리샹이라고 얘기하죠. BYD, 그 다음에 엑스팽 품질들도 내연기관의 내구성을 갖춘 그 안에 디자인 요소도 갖춘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유럽이 큰 폭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3년 전만 해도 3, 4년 전만 해도 중국의 전체 수출 대비 전기차 비중이 거의 0%.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지금 3.5%에 육박했거든요. 지난 쿼터에. 근데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급성장을 했죠. 전기차 판매가 2배로 늘었다라고 그러고 이건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분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을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평가를 내리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이 약간 시험대에 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중국 제조기업들, 뭐 가전 특히 뭐 메이드나 뭐 하이어리나 이런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은 가성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이제 중고가 제품들, 이제 브랜드 결국은 중국이 중국 기업들이 갖지 못한 거는 브랜드 가치인 것 같아요. 뭐 디자인도 디자인 마찬가지고, 측면도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서양 소비자들이나 저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제 하이 퀄리티 제품들을 미리 쓰면서 중국의 그 저가 제품들을 접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지. 결국은 지금 중국이 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지도를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네. 네. 디자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BYD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Build Your Dream이잖아요. 근데 사실 Build Your Dream을 자동차 로고로 자동차에 딱 찍으면 약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BID요? 그렇죠. 그냥 글자를 BYD 가 박으면 안 돼. 그림을 박았어야죠. 그렇죠. 네. 로고를 했어요. 너무 음. 너무 그 디자인 측면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완성차 그렇게 수출 많이 하는 완성차가 그 디자인 요소 측면에서 Build Your Dream 이렇게 긴 영문 그 글자를 자동차에서 이렇게 찍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많이 노력할 분야가 필요가 있구나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죠. 제가 두 분보다 오히려 중국 상품을 더 많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이아몬드 플래티넘인가 하여튼 그거거든요. 일부러 사봐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네.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사는데 한 최근 한 3, 4년간 굉장히 발전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고가 제품 사면 항상 후회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가성비. 수십만 원 단위의 그렇죠. 그걸 사고 내가 미쳤지 이거 왜 뭐를 샀을까?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따로 얘기해 홍콩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똑같은 게 타오바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500불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75,000원 이상 있죠. 절대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500불 미만이면 그래도 그냥 뭐. 뭐 문제가 생겨도 사실 온라인 쇼핑이 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중국이 사실은 거대한 전환을 아마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 중심에서 경제 체질을 부동산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산업 쪽으로 키우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중물이자 어떤 그 도화선이 될 것으로 주식시장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 네, 전환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그 개인들이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격이 빠져서 내 그 주식시장 오르거나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에 빠졌을 때 과연 흔쾌하게 또 다른 투자 시장으로 이 사람들이 트랜스퍼가 될 것이냐 하는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시도는 계속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한번 15년에 잘못해가지고 와장창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트랜스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밀어붙이고 이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겠네. 아니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중산층이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잖아요. 집은 전 재산 플러스 내 모든 부채가 다 여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을 개혁한다라든지 부동산 산업 뭐 어떻게 경제 의존도를 낮춘다 이러면 그거에 당연히 피해를 보고 아픈 거는 이제 서민들이고 개개인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거를 하려는 거고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결국에는 서민들이고 개인들이에요. 그렇죠. 청년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학 나와서 취직을 하고 이제 나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집 사야지. 집을 못 사. 너무 비싸니까. 이게 자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뭐 못 사요. 그럼 어떻게 나는 좋은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집을 못 사.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 그러면 한국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출산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집 못 사니까 나 그냥 한국보다 더 비싸죠. 집이. 중국이요? 네. 뭐 1선, 2선 도시들은 네. 중심구역 상해에서 뭐 우리가 있는 뭐 네, 뭐 좋은 대학을 졸업한 이제 인재들은 뭐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 뭐 집값이 비싸. 제가 얘기할 때 뭐 7억, 8억, 뭐 10억 그 정도 수준의 2만 불 벌었는데 7억 8억.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만 불이 아니라 홍콩은 얼마죠? 지금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연봉이 이제 좋은 직장 HSBC에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엘리트 프로그램인데 거기가 한 3만 불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콩 달러 3만 그렇죠. 불이죠. 홍콩 달러 3만 불이라는 얘기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세금도 적고 하니까 괜찮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 좀 낮은 애들이 2만에서 3만 불 정도라고 보면 한 400만 원. 근데 홍콩 집값은 20억, 30억이 넘죠. 아무리 작은 것도. 그러니까 사실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죠. 본인의 능력으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돌아와서 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더 많은 서민들이 되고 그 후세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부는 이거를 잡고 가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될지 아직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하지만 또 부정적이죠, 당연히. 근데 주가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제 전반 측면에서 여기서 저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외부 입장,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사실 그 디벨로퍼 중에 몇 개 자빠지고 좀 없어질 때 없어지고 그래야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좀 정리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하우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봐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좀 돼야 되고 중국 인민들도 컨센이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컨센도 그렇게 모아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내 집값 떨어져서 그거를 동의할 투자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약간은 무시할 수 있는 정부의 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집값이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인은 저는 전 세계 인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고 있냐, 정부가 그 동의를 얻고 있냐, 이거 신뢰를 얻고 있냐. 내 집값 떨어지는데 그러진 않죠. 그렇다고 해도 아마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그거 약간 눈 감고 지금 잠깐 아프더라도 가지 않을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렇죠. 중국인들이 과연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무시가 이거는 딱 보면은 서양 시각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저희 한국 언론을 접한 우리들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실제로 저도 저희 이제 증시각도기 중국 마감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실제 중국 안에서 사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들이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던 것도 그렇고 지금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물론 지금 이게 규제는 좀 풀고 있지만 단기적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세 가지 레드라인을 안 꺾었다라는 거는 구조조정에 대한 네. 의지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기본 네. 골자는 갖고 가죠. 네. 근데 거기서 약간씩 완화를 시키죠. 왜냐하면 약간 정도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그 돈을 이제는 주시장에 장기 투자를 해라라고 중국 정부는 이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얘기가 굉장히 강도는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실제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렇다면은 집값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주식 투자 쪽 비중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믿음을 갖고는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 정부는 일종의 가지 않았던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떨어지고 다들 불안해하니까 증시도 다 이렇게 작살이 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짜 하반기에 들어섰고 이제 실제 만약에 인민들이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허물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면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박도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길게 앞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구조조정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1년 정도. 한 방에 좀 거친 표현, 한 방에 조져서 한 방에 구조조정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충격을 덜 주면서 가려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늘려지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들도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오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V자 반등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더 나빠질 여지는 없고 완만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여기서 사실 어떤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주식을 팔고 도망갈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으로 상승 매력이 있는데 그 상승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역량에 달린 거고 그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얘기는 하죠. 이제 중국이 잘 돼야 사실 세계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미국과의 이제 첨예한 경쟁 구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둘 간의 이제 논리인 거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는 저희는 이제 향후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미디어나 이런 데서 조금 약간 더 그 강조된 보이스들 아니면 좀 격양된 이제 톤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덜 보면서 이제 보면 먼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먼지들이 좀 가라앉으면서 어떤 방향이 맞느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어떤 섹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좀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올해 말까지 이제 한 3달, 4달 정도 남았잖아요.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더 얻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CSOP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테스트까지.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정도만 해도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얘기 안 하셔도 CSOP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소개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네, 저희는 그런 실망스럽지 않았으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대목은 지금의 중국 정책이라는 게 중국의 논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3국에서 자기의 논리로 그걸 읽으면 중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놓칠 수 있다라는 점. 더더욱 중국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 시각은 좀 더 공평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특별히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그 반중 전서가 강화되면서 비대칭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항상 냉정함과 객관성 이걸 놓치는 순간 투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CSOP 분들과의 대담이 그런 어떤 객관성을 좀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중국 마감이 사실 객관성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예, 도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함께해 주셨던 이재충 상무님, 이재충 상무님, 강은혜 이사님, 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중국 투자자분들에게 건승을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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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